위험한 비너스, 히가시노 게이고. 서구는 저택 2층에 있었다. 나미에가 앞장서서 문을 열었다. 자, 들어와. 다른 사람들의 뒤를 따라 하쿠로와 가에데도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를 둘러보고 저절로 헉 하고 숨을 삼켰다. 15평 정도나 되는 넓은 공간에 천장까지 닿는 선반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 폭이며 깊이가 다양해서 서책이 겹겹이 쌓인 선반이 있는가 하면 미술품을 담은 듯한 상자가 놓인 선반도 있었다. 이것 좀 봐도 될까요? 눈도 빠르게 뭔가를 발견했는지 다카시가 손끝으로 선반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높이 40cm쯤의 오동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아, 잠깐. 나미에는 옆에 작은 서랍을 열더니 하얀 장갑을 꺼냈다. 물품을 만질 때는 세심한 주의를. 그렇게 말하고 장갑을 다카시에게 내주었다. 물론이죠. 라면서 다카시가 장갑을 받아 손에 꼈다. 실내 한복판의 기다란 책상에 상자를 내려놓고 다카시는 신중한 손놀림으로 뚜껑을 열었다. 와 하는 탄성을 흘리며 안에 든 것을 꺼냈다. 그것은 매우 화려한 배색의 도자기 항아리였다. 표면에 거북 등처럼 육각형이 이어지고 그 하나하나에 학이며 거북, 꽃 등이 그려졌다. 고이마리 도자기야. 다카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야말로 보물급이지. 그래? 옆에서 쇼쿠가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여기를 잘 봐. 육각형 틀이 입체적이지. 이렇게 만들기가 아주 어렵거든. 불가마에서 깨져버릴 확률이 높아. 이건 어림잡아도 최하 200만엔. 아니야, 300만엔은 나갈 것 같아. 300만엔이라고? 쇼코는 선반으로 시선을 던졌다. 비슷한 오동나무 상자가 아직 저렇게 많은데? 아까 그 목록에 의하면 고이마리 도자기만 해도 아직 5-6개가 더 있어. 그게 모두 이런 수준의 물품이라면 그것만으로도 1000만엔은 뛰어넘을 거야. 우와 하고 쇼코의 표정이 환해졌다. 이 케이스는 뭐지? 유마가 다른 선반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는 선반 위에 납작한 케이스 뚜껑을 열더니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뭐야? 다카시가 도자기 항아리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물었다. 유마는 케이스째로 들어올려 모두에게 안에 있는 것을 내보였다. 그곳에 나란히 줄을 맞춰 보관된 것은 시계였다. 10개도 넘어 보였다. 손목시계도 있지만 반 이상이 회중시계였다. 하고 다카시가 목소리를 올렸다. 앤티크 시계네. 상당히 많이 수집하셨군. 특히 오른쪽 끝의 시계가 아주 좋아. 18금인 것 같은데. 유럽 여행 때 그이가 직접 사온 거야. 사요가 설명했다. 아마 200만엔쯤 줬을걸. 그이라는 것은 고노스케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았다. 아버지가 유럽 여행을 떠난 건 어머니가 아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때였어. 쇼코가 사유를 노려보며 말했다. 사업자 간다고 하더니만 그때 당신도 함께 갔었어? 사유는 대답 없이 그저 애매한 웃음을 내보일 뿐이었다. 속으로는 뭘 이제야 새삼스럽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리라. 덜컹 하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마키오가 액자에 든 그림을 살펴보는 참이었다. 곁에는 골판지 상자가 몇 개씩 쌓여 있었다. 그림도 있어? 누구 그림이지? 다카시가 다가갔다. 이건 매형과는 관계없어요. 그림에 시선을 떨군 채 마키오가 말했다.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형님 것이지. 맞아. 나미에가 말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그쪽은 오라버니 맨션에서 실어온 물건들이야. 그렇습니까?
형님이 그림을 수집하는 줄은 몰랐네요. 유감스럽지만 매형이 기대하는 그런 가치는 이 그림에는 없어요. 여기는 상관 말고 다른 데로 가봐요. 마키오의 냉담한 말에 다카시는 어깨를 으쓱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수집한 그림은 다른 자리에 따로 모아뒀어. 내가 안내할게. 나미에가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모두 그녀를 따라갔지만 하쿠로는 마키오에게로 다가갔다. 뒤에서 그림을 들여다보고 흠칫 놀랐다. 그곳에 그려져 있는 것은 복잡하게 교차하는 무수한 곡선이었다. 컴퓨터를 사용했는가 싶을 만큼 정밀하고 치밀했지만 틀림없이 손으로 직접 그린 것이었다. 이건 뭡니까? 하쿠로가 물었다. 자네와도 상관없어. 마키오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혹시 서번트 증후군 환자가 그린 거예요? 마키오가 액자를 내려놓고 획 돌아보았다.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지? 역시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마키오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아키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사루 씨가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 환자들의 작품을 수집한다고요. 마키오는 경계하는 눈빛을 던졌다. 그 밖에 또 어떤 얘기를 들었지? 야사루 씨는 제 친아버지도 서번트 증후군이었던 게 아니냐고 생각하셨던 것 같던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 마키오 씨도 뭔가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키오는 뭔가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으로 하쿠로를 마주보았다. 자네 친아버지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어.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보다 자네는 그 밖에 아키토에게서 어떤 얘기를 들었어? 하쿠로는 고개를 저었다. 야스하루 씨의 연구에 대한 얘기는 그것뿐이었어요. 그래, 라고 마키오는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키오 씨는 왜 야스하루 씨의 소유물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자네는 알 필요가 없는 일이야. 마키오는 옆에 골판지 상자를 열고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죠. 아까 나미에 씨가 말했지 않습니까? 야스하루 씨의 짐 속에 우리 어머니의 것도 함께 들어있어요. 마키오 씨보다 먼저 조사할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치자면 제가 더 먼저일 것 같은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에데라는 것은 굳이 돌아보지 않고서도 알았다. 그녀가 하쿠로 옆으로 다가왔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콧구멍을 간지렸다. 그쪽 아마추어 감정단들은 어때요? 옛날 우키요에를 몇 점 발견했는데 진품이냐 아니냐로 다투고 계세요. 진품이라면 얼마나 나가는 물건이래요? 다카시 고모부님에 의하면 총액 1천만 엔은 될 거라고 하던데요. 고이마리 도자기가 1,000만 엔, 우키요에가 1,000만 엔? 게다가 그런 귀한 것을 눈에 보이는 곳에 장식해놓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에 쳐넣어두다니. 부자들의 취미라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아, 그런 것보다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죠. 가에데가 하쿠로와 마키오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시아버님의 상속인은 아키토 씨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의 아내이자 대리인이죠. 시아버님의 물건을 처음으로 확인할 권리는 저한테 있을 텐데요.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하쿠로의 말에 고맙습니다. 라고 가에데가 미소를 보였다. 마키오가 힐끗 노려보았다. 자네들은 글씨도 못 읽나? 네? 이걸 봐. 마키오는 골판지 상자의 옆면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자료 및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상자에 든 것은 죄다 형님의 연구에 관한 것이야. 자네 어머님 물건이 섞여 있을 리도 없고 아키토가 상속할 종류의 물건도 아니야. 그건 일단 확인해 본 다음이 아니고서는 모르는 거 아닌가요? 하쿠로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은 아버님 혼자 마음대로 모시는 것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마키오는 지겹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어대더니 팔짱을 꼈다. 나는 그럴 권리가 있어. 왜요? 하쿠로와 가에데가 동시에 물었다. 전에 내가 형님의 공동 연구자였기 때문이야. 자네가 아까 말했던 서번트 증후군에 관한 연구야. 젊은 시절에 내가 그걸 다 옆에서 거들었어. 따라서 이곳에 있는 연구 자료의 몇십 %는 내 것이기도 해. 마키오의 말에 두 사람은 입을 딱 다물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반론할 수 없었다. 자신의 주장이 통했다고 확신했는지 마키오는 입을 삐죽 틀면서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알아들었으면 내 작업을 방해하지 마. 골판지 상자는 그 밖에도 많아. 형님의 연구와 관계없는 상자라면 열어보든 확인해보든 자네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고 마키오는 다시 옆의 상자로 향했다. 하쿠로는 괴짜 학자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동물 실험도 함께 하셨습니까? 마키오가 손을 멈추고 흘끔 하쿠로를 쏘아보았다. 뭐라고? 동물 실험 말입니다. 야사루 씨의 연구를 옆에서 거들었다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아키토가 동물 실험에 대한 얘기도 했어? 하쿠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키토는 알지 못할 겁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튼 지독히 끔찍한 기억이었으니까. 마키오가 경계심이 담긴 눈빛을 드러냈다. 본 거야? 네, 이 눈으로 직접. 아직 초등학생 때였어요. 아키토는 태어나지도 않았었죠. 자, 질문에 답해 주시죠. 마키오 씨도 동물 실험을 함께 하셨습니까? 마키오의 부리부리한 눈동자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이 사람이 처음 내보인 동요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뭔가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어. 그것이 동물의 생명인 경우도 있는 거야. 어차피 보건소에서 처분될 생명이라면 인류를 위해 큰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의의가 있어. 감정을 죽인 억양 없는 말투였다. 그 말의 99%는 이 세상을 오로지 인간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하쿠로는 손을 옆으로 획 저었다. 제가 작업을 방해했군요. 네, 하던 일 계속하십시오. 마키오는 뭔가 대꾸하려는 듯한 표정을 보이다가 그대로 상자 쪽으로 몸을 돌려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파일과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가이데가 하쿠로의 귓가에 대고 물었다. 동물 실험이라뇨. 나중에 얘기하죠. 하쿠로는 대답했다. 액자 속의 그림에 다시 시선을 떨구었다. 마음이 빨려드는 듯한 감각이 있었다. 그 그림과 비슷하다. 라고 하쿠로는 생각했다. 아버지 데시마 가즈키오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 아니, 그림 자체는 완전히 다르지만 마음에 호소해 오는 것에는 뭔가 공통된 분위기가 있었다. 퍼뜩 생각이 나서 하쿠로는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터치해서 그 그림을 사진에 담았다. 마키오가 불쾌한 듯 쏘아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하쿠로 라고 등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미이었다. 어머니 물건들 살펴봤어? 지금 보려던 참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자 나미에는 첩첩 쌓인 상자 쪽으로 다가가 그중 하나를 가리켰다. 이거야. 그것은 다른 것보다 약간 작은 상자였다. 측면이 아니라 상부에 종이를 붙이고 데이코시라고 적어두었다. 품에 안아보니 제법 묵직했다. 하쿠로는 조금 떨어진 자리로 옮겨서 상자 뚜껑을 열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네모나고 납작한 케이스였다. 열어보고 흠칫 놀랐다. 반지며 목걸이가 보관되어 있었다. 어머님의
액세서리 케이스인 모양이죠. 가에데가 옆에서 들여다보며 말했다. 데이코는 결코 화려한 편이 아니어서 외출할 때도 액세서리는 별로 달지 않았다.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은 진주 목걸이와 산호 반지처럼 비교적 수수한 것이 많았다. 금으로 만든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낯익은 것이어서 반지 안쪽을 살펴보았다. 생각한 대로였다.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이다. 결혼 반지? 가에데의 물음에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의. 그가 다음에 집어든 것은 두 개의 은빛 반지였다. 둘 다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크기가 조금 달랐다. 양쪽 다 안에 똑같은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그건 하쿠로가 태어나기 전의 날짜였다. 그건 첫 번째 결혼 반지. 큰 쪽이 아버지 것이고 작은 반지는 어머니 것. 숨을 후 내쉬며 케이스에 다시 넣었다. 이런 걸 간직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린 붓을 든 아버지의 손에 반지가 있었는지 어떤지 하쿠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평소에는 끼지 않았던 듯한 마음이 들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어머니는 세상 떠난 남편의 일부로서 이 반지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이 은반지를 끼고 있었을까? 야스하루를 만났을 때는 이 반지를 빼버렸을까? 어머니의 약지의 반지가 어느 타이밍에 은빛에서 금빛으로 바뀌었는지 하쿠로는 생각나지 않았다. 그 금반지가 두 개의 은반지와 나란히 있는 것을 보며 하쿠로는 묘한 감개에 젖었다. 이곳에 금반지를 넣어둔 것은 야스하루 일터였다. 그것을 아내의 예전 결혼 반지와 함께 넣어둘 때 그의 가슴 속에 복잡한 심정이 오갔을 게 틀림없다. 액세서리 케이스를 옆쪽에 챙겨 넣고 상자 안을 좀 더 살펴보았다. 다음에 손에 든 것은 오래된 앨범이었다. 그 갈색 표지는 희미하게나마 본 적이 있었다. 앨범을 펼쳐보고 가슴이 뭉클했다. 발가벗은 아기가 찍혀 있었다. 다름 아닌 하쿠로였다. 가족 앨범은 다 이렇군요. 옆에서 가에데가 중얼거렸다. 거의 대부분 맨 처음에 갓 태어난 아기 사진부터 시작하죠.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첫 장에 오빠 사진이 있어요. 이 앨범하고 똑같이 발가벗은 아기 사진. 데시마가는 아주버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네요. 야가미가도 그랬지. 옆에서 대화를 지켜보던 나미에가 말했다. 첫 앨범은 오라버니 사진뿐이야. 내 사진이 나오는 건 두 번째 앨범부터지. 어린아이가 없는 집은? 하쿠로가 물었다. 그런 집에도 앨범은 있을 텐데요. 그건 가족 앨범이 아니라 부부 앨범이죠. 가에데가 대답했다. 아마 그 앨범에는 결혼 전부터 찍은 사진도 함께 담겨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나름대로 멋진 일이지만요. 나쁘지 않은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앨범으로 시선을 돌렸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그리운 세계가 차례차례 되살아났다. 세발 자전거를 타는 하쿠로, 야구 글러브를 높이 치켜들고 웃는 하쿠로, 유원지에서 회전 목마를 타는 하쿠로, 가족 셋이 함께 찍은 것도 몇 장 있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건강하고 표정도 풍부했다. 데이코는 젊고 웃는 얼굴에는 행복감이 넘쳤다. 사랑받고 자랐구나 라고 하쿠로는 실감했다. 그때 분명 자신은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대로 데시마가라는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앨범은 중간부터 갑자기 시간을 훌쩍 건너뛰었다. 가즈키오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하쿠로는 유아에서 아동으로 성장했다. 가즈키오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가족 사진을 찍을 기회도 여유도 없었던 것이리라.
마지막 한 장은 구라마의 국기관 앞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린 하쿠로의 사진이었다. 야스하루가 처음으로 스모 경기에 데려갔을 때였다. 하쿠로는 한숨을 내쉬며 앨범을 덮었다. 상자에는 그 밖에도 앨범이 몇 권이나 들어있었다. 하나같이 하쿠로는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무작위로 파란 표지의 앨범을 집어냈다. 펼쳐보니 선명한 빨간 빛이 눈에 띄어들었다. 그것은 사과였다. 다양한 구도의 크고 작은 사과, 잘라놓은 사과, 껍질을 일부 깎아낸 사과가 몇 개나 놓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진이 아니었다. 아니, 앨범에 붙은 것은 사진이지만 실제 사과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촬영한 것이었다. 옆에 제목 사과 40호라고 적혀 있었다. 다음 장을 넘겨보니 그곳에도 그림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다. 앤티크 괴종시계를 그린 것이었다. 시계의 유리 덮개에는 벚나무가 비치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 앨범은 가즈키오의 작품집인 것 같았다. 그가 그린 그림을 사진으로 촬영해 남겨둔 것이다.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에 익은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이언트 마크가 찍힌 찌부러진 낡은 야구 모자, 챙에는 하쿠로라는 그림이 있고 제목은 아들이었다. 준코 이모님 댁에서 봤던 바로 그 그림이네요. 가에데도 알아본 모양이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쿠로는 앨범을 차례차례 넘겨보았다. 사진은 100장이 넘을 것 같았다. 가즈키오가 그만큼 많은 작품을 남겼다는 얘기다. 하지만 준코의 집에는 그 정도의 그림은 남아있지 않았다. 앨범을 들여다보는 사이에 그 수수께끼가 풀렸다. 몇몇 사진 옆에는 제목 외에 그림의 호수와 가격, 그리고 화상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씨가 기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주버님, 이 기록은... 네, 그림이 팔렸다는 얘기겠죠. 하쿠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인기 없는 무명 화가라고 어머니가 말했었는데 전혀 안 팔린 건 아닌 모양이네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쿠로의 기억 속에서 데시마가의 생계를 도맡은 것은 데이코였지만 그런 그녀와 결혼하기 이전의 가즈키오는 혼자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왔을 터였다. 나는 데시마가에 대해서도 양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하쿠로는 새삼 실감했다. 앨범의 마지막 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거기서 하쿠로는 미간을 좁혔다. 마지막 장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지만 명백히 사진을 떼어낸 흔적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그림이다. 라고 하쿠로는 확신했다. 가즈키오가 죽기 직전까지 그렸으나 결국 완성하지 못한 그 그림. 실물은 발견되지 않고 사진마저도 사라졌다는 말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쿠로는 고민에 빠졌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밝혀진 것이 있었다. 그림의 제목이다. 그곳에는 제목, 관서의 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관서라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쿠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관서, 죄와 허물 등을 너그럽게 용서함이라고 나왔다. 하쿠로라고 나미에가 말을 건넸다. 그렇게 천천히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서두를게요. 나미에는 고개를 저었다. 오랜만에 모친의 유품을 마주했으니 추억에 젖을 시간도 필요하겠지. 우리 쪽에서도 확인했지만 그 상자 안의 물건은 야가미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하쿠로가 가져가도 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키토와 둘이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하쿠로가 액세서리 케이스와 앨범 등을 다시 상자에 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있었다. 얼굴을 들자 사유와 눈이 마주쳤다. 조심하는 게 좋아.
사요는 나미의 쪽을 살펴보면서 슬쩍 속삭였다. 뭘요? 그 상자 안에 데이코 씨의 유품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는 할 수 없어. 다른 어딘가에 어머니 유품이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사요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가치 있는 뭔가가.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려고 했을 때 나미애가 손뼉을 쳤다. 자, 그럼 다들 이쪽으로 모이자. 이제 정식으로 앞으로의 방침을 결정해야지. 고노스케의 미술 수집품을 둘러싸고 실컷 논쟁을 펼친 기색인 하세쿠라 부부와 유마가 돌아왔다. 감정은 해봤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 나미애가 그들에게 물었다. 나와 유마 씨가 각각 감정사를 데려오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다카시가 말했다. 다카시 씨를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확실히 해두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하고 유마는 사요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좋아. 미술품 평가액은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유언장에 나온 대로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될 아키토의 의향이야. 가에데 씨, 그걸 들려줄 수 있을까? 나미애가 던진 물음에 가에데가 네, 물론입니다. 라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키토 씨의 의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가신 조부의 유지를 기꺼이 받들고자 한다. 즉, 야가미 저택 및 그의 부속한 모든 것을 상속한다. 그때 20여 년 전에 지불된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사를 실시하여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정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즉각 반환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지어낸 얘기? 그럼 그건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핸들을 잡은 채 하쿠로는 조수석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아키토의 의향을 잘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에데는 하고 신음소리를 올렸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할아버님의 유산을 상속할지 말지 아키토 씨는 아직 망설이는 느낌이었어요.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가미가의 몰락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언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0년 전의 상속에 대해서 다시 정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그건 제가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예요. 어때요? 꽤 임팩트가 있었죠? 뭐가 임팩트예요? 친족 일동의 얼굴을 봤잖아요. 다들 도깨비 형상으로 일그러졌는데. 그게 바로 제가 노렸던 반응이에요. 다들 아키토 본인의 말을 들어봐야겠다고 벌떼같이 덤벼들었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마키오 작은 아버님뿐이었죠. 쇼코 고모님은 아예 지금 당장 국제전화를 걸어보라고 엄청 험악하게 나오셨고요. 부정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왔으니 다들 화도 났겠죠. 하지만 그 뒤에 가에데 씨의 대응은 아주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쇼코의 말을 받아 네, 알겠습니다. 라면서 가에데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태연히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전화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고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메일에도 답장이 없다. 라고만 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아키토 씨와 제가 계속 연락하는 중이라고 설명할 생각이에요. 만일 그 중에 아키토 씨의 실종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잘 알겠죠. 그렇게 되면 분명 뭔가 행동에 나설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그건 이라고 말하고 가에데는 숨을 후 내쉬었다. 예상이 안 되네요. 설마 되는 대로 부딪혀보자는 작전인가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니까. 호랑이를 잡기 전에 오히려 이쪽이 꼼짝달싹 못하는 꼴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겠네. 아, 그나저나 하쿠루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물었다. 유마와 아주 재밌게 얘기하던데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웃었어요? 아주버님, 그분은 호칭도 없이 이름을 부르시네요. 그럴만해서 그런 거예요. 호칭이야 어떻든 상관없으니까 질문에나 대답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유마 씨가 야가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특히 아버지인 고노스케 씨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얘기했죠. 아주 대단한 인물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서 자기 재산을 가신들이 야금야금 뜯어먹으며 거덜을 낸다는 것도 눈치를 못 챈 멍텅구리였다. 첫째 부인도 둘째 부인도 야가미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근성이 못된 여자들이라서 고노스케 씨가 바람을 피우건 내연의 철을 만들건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 그런 멍텅구리가 내연의 처에게서 낳은 자식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네, 얘기하던데요. 어머니가 사유씨라는 것도요. 자기 입으로 실토했어요. 비밀로 해봤자 머지않아 다 알게 될 일이다. 오히려 선수를 쳐서 일찍 털어놓는 게 깔끔하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하지만 멍텅구리 아버지라도 가끔씩은 괜찮은 말을 한다. 그게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라고도 했어요. 무슨 말인데요? 어릴 때 유마 씨가 정원 상수리 나무에 자주 올라갔대요. 어느 날 그걸 들켜서 고노스케 씨한테 혼이 났는데 그렇게 높은 곳이 좋다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남의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그거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자가 여자에게 작업 걸 때 써먹는 단골 에피소드라네요. 하쿠로는 자신의 입가가 삐죽거려지는 것을 자각했다. 그 사람 조심하는 게 좋아요. 뭘 조심해요? 제가 여태 얘기한 건 말이에요. 듣지 않았느냐라고 하쿠로가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착신음이 울렸다. 아, 미안합니다. 라면서 가에데가 스마트폰을 터치했다. 네, 여보세요. 목소리 톤이 높아졌다. 네, 괜찮아요. 지금 차 안이에요. 오늘 정말 애쓰셨습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염치 없이 앞에 나서고 죄송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어요. 이런저런 얘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 또 그런 말씀을. 아주 선수시라니까. 한껏 내숭을 떠는 그 말투에 하쿠로는 침착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다. 상대가 누구인지는 굳이 생각해 볼 것도 없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다. 네, 그렇죠. 당분간 아키토 씨는 귀국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께 폐를 끼치고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저요? 네, 그렇죠. 아키토 씨의 맨션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바쁘시잖아요. 그건 그렇죠. 청년 사업가에게도 휴식은 필요하죠. 네, 저는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연락 주세요. 네, 정말 실례 많았습니다. 가에데가 전화를 마치자마자 하쿠로는 물어보았다. 통화한 사람 유마 씨 아니에요? 맞아요. 가에데가 대답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다. 너무 멋진 여자분이라서 놀랐다라고 하시네요. 몸이 오그라드는 그 대사에 엑셀을 힘껏 밟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을 하쿠로는 가까스로 참았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어딘가 가자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아키토가 없어서 외로울 텐데 함께 저녁 식사 데이트라도 하자네요. 데이트는 무슨, 괜히 겉멋만 잔뜩 들어서. 하지만 통화하는 걸 들어보니 가에데 씨는 나갈 생각인 모양이죠. 당연히 나가야죠. 사냥감이 미끼를 덥석 불었는데.
사냥감? 그분은 아키토 씨가 실종된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도 태어난 척하는 제 진위를 탐색하려고 불러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냥 호색가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쿠로는 목소리가 뾰족해졌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자는 가에데 씨에게 작업을 걸 생각이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일단 만나볼 필요가 있어요. 유마 씨를 살살 구슬리면 야가미가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파헤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가에데는 말했다. 그 속사정이 꼭 아키토 씨의 실종과 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살살 구슬리다니 무슨 소리죠? 뭘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막상 그때가 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야말로 태평한 가에데의 말투에 하쿠로는 점점 더 속이 탔다. 가에데 씨는 아키토의 아니잖아요. 외간 남자와 단둘이 만나겠다고 하질 않나. 살살 구슬리겠다고 하질 않나.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얘기군요. 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뭐든 다 해볼 각오예요. 조금 전 통화 때보다 한 옥타브쯤 뚝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목소리로 가에데는 말했다. 뭐든 다 할 거라고요. 얼굴 표정을 확인하지 않은 만큼 그 목소리는 더욱더 하쿠로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끙 하는 신음소리로 대신했다. 스스로 생각해도 맥없는 반응이었다. 이윽고 아키토의 맨션이 가까워졌다. 그러자 가에데가 잠시 들렀다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주버님이 가져온 짐 상자에 앨범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아키토 씨의 사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분명 맞는 말이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앨범에는 모조리 아키토 사진만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잠깐 올라갈까요? 앨범 이외에 가에데 씨에게 미리 보여주는 게 좋을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쿠로는 마치 변명 같은 군더더기를 덧붙인 것을 후회했다. 하쿠로는 먼저 맨션 앞에 가에데와 상자를 내려주고 차를 무인 주차장에 세워둔 뒤에 걸어서 다시 돌아왔다. 맨션에 올라가 보니 가에데는 이미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낙낙한 회색 후드티에 검은 쫄바지 차림이었다. 거실에 들어선 하쿠로는 고개를 내저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찬찬히 둘러봤지만 새삼 넓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임대료가 120만 엔이라는 유리카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야가미가에서 가져온 상자가 소파 옆에 놓여 있었다. 그 곁에서 하쿠로는 무릎을 짚었다. 커피라도 내올까요? 가에데가 물었다. 됐어요. 커피는 실컷 마셔서. 그러면 맥주라도. 아차, 그건 안 되겠네요. 운전하셔야 되는데. 하쿠로는 상자를 열던 손을 멈췄다. 아니요, 맥주 좀 마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솔직히 스트레스가 쌓여서 좀 풀어야겠어요. 차는 내일 와서 가져가기로 하죠. 알았어요. 라면서 가에데는 반색하는 얼굴로 주방으로 갔다. 손님보다는 자신이 마시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쿠루는 상자에서 아까 미처 못 본 앨범을 꺼냈다. 첫 장을 펼쳐보다가 흠칫 놀랐다. 아키토의 사진만 가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첫 번째 사진에는 4명의 인물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장소는 병실이다. 데이코가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웃고 있었다. 품에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서 목을 길게 빼고 들여다보는 것은 9살의 하쿠로 자신이었다. 그 반대편에는 야사루가 서 있었다. 그때구나 하고 희미하게 생각이 났다. 출산 소식을 듣고 이모 부부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당연히 야사루도 그 자리에 있었다. 우와, 멋진 사진이네요.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났다. 쟁반을 든 가에데가 서 있었다. 그거 아키토 씨죠?
아, 귀여워라. 가에데 씨의 말을 빌리자면 어머니에게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가에데는 캔 맥주를 따서 2개의 잔에 따랐다. 쟁반에는 땅콩을 담은 접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 아직도 옛 가족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쿠로는 아직 앳된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거 아닐까요? 옛날 일을 굳이 잊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가이드는 한쪽의 잔을 하쿠로 앞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잔을 들었다. 건배를 하고 싶은 모양이었다. 하쿠로는 고개를 저으며 잔을 들었다. 가에데가 팔을 내밀며 공중에서 짤그랑 하고 잔을 맞댔다. 좀 봐도 되죠?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에 살짝 하얀 거품을 묻힌 채 가에데가 물었다. 물론 이라고 하쿠로는 앨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가에데는 한 손에 잔을 들고 앨범을 넘기기 시작했다. 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귀엽다,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다. 하쿠로도 옆에서 들여다보았다. 역시 아키토 혼자 찍은 사진뿐이었다. 그런 만큼 첫 장에 하쿠로도 함께한 4사람의 사진을 붙여둔 것에서 데이코의 의도를 감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새로운 가족을 성립시키려고 했던 것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쿠로가 새로운 아버지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했다. 하쿠로 역시 그건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야스하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리는 것이다. 앨범을 넘기던 가에데의 손이 문득 멈췄다. 마지막 한 장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진은 아키토의 입학식 모습이었다. 교복을 입은 아키토가 문 앞에서 직립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가에데가 앨범을 하쿠로 쪽으로 내보이며 왜죠? 라고 물었다. 뭐가요? 아주버님 사진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가족 사진. 맨 처음 사진을 빼고는 가족과 함께한 게 한 장도 없어요. 그럴 거예요.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맥주잔을 입에 옮겼다. 왜 그런가요? 옛 가족의 추억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가족과는 사진을 찍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쿠로는 힘없이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과 아키토 씨와는 친혈육이잖아요. 아, 역시 야사루 씨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가에데는 맥주를 내려놓고 양손을 펼쳤다. 친아버지에 대한 의리 때문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째서 그토록 고집스럽게 양아버지를 거부했을까요? 진지하게 하쿠로를 바라보는 가에데의 눈빛은 그 얘기를 들을 때까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 하쿠로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까 야가미 저택에서 했던 질문에 답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군요. 가에데는 미간을 좁혔다. 야가미 저택에서요? 무슨 얘기예요? 동물 실험 얘기요. 그러고는 다시 한 모금 맥주를 마시고 하쿠로는 잔을 내려놓았다. 데이코가 야사루와 결혼하고 몇 달 안 된 무렵의 일이었다. 분명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하쿠로는 기억하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 데이코가 함께 나가겠느냐고 물었다. 아버지가 밤샘 일을 하고 있어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었다. 그 무렵 하쿠로는 야사루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쩌다 가는 병원에서 만났던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을 상상했을 뿐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는 일도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혼자 집을 보는 일은 수없이 많았다.
어머니를 따라 나서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하쿠로는 가는 쪽을 선택했다. 이유는 생각나지 않는다. 어쩌면 함께 살게 되면서 언젠가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간다고 대답하면 어머니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건 이 선택을 하쿠로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었다. 택시를 타고 야스하루가 밤새 일한다는 직장으로 향했다. 데이코가 운전기사에게 알린 행선지는 다이호 대학이라는 곳이었다. 당시 하쿠로는 그 대학 이름이 어떤 한자를 쓰는지도 알지 못했다. 왜 야가미 종합병원이 아닐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응, 이상하지. 데이코가 하쿠로의 의문에 답하듯이 그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아버지는 한 달에 며칠은 병원이 아니라 다이오 대학에서 일하고 계셔. 그러면 직장이 두 군데인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하쿠로는 멍하니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이윽고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정문에 다이호 대학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려운 한자여서 그걸 외워서 쓸 수 있게 된 것은 그러고도 한참이나 뒤였다. 정문을 지나 데이코를 따라갔다. 이미 여러 번 와본 적이 있는지 데이코의 발걸음에 망설임은 없었다. 회색 건물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서늘했다. 안내 데스크 같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데이코는 뭔가 수속을 하고 배지 2개를 받아왔다. 하나를 하쿠로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배지에는 방문객이라고 적혀 있었다. 배지를 달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자 잠시 뒤에 안경을 쓴 하얀 가운 차림의 젊은이가 나타났다. 하쿠로는 만난 적이 없지만 데이코와는 잘 아는 사이인지 뭔가 짧게 말을 나눴다. 하쿠로, 가자. 데이코의 말에 그는 앉아있던 긴 의자에서 일어섰다. 복도를 지나고 계단을 올라가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다. 책상이 몇 개 놓여 있고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허름한 응접 세트를 가리키며 젊은이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가 지금 실험 중이신가 봐. 조금만 기다리면 끝난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자. 실험? 어떤 실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등에서 실험이라는 말은 익숙하게 들어왔다. 과학자가 엄청난 무기를 개발하거나 기적의 약을 발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글쎄, 라고 데이코는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다면서 나갔다. 혼자가 되자 하쿠로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아주 어려운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그중 몇 %쯤은 일본어가 아니었다. 어라? 하고 시선을 끈 것은 텔레비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텔레비전에 접속된 기기였다. 비디오 테크라는 명칭은 알고 있었다. 당시 폭발적인 기세로 각 가정에 보급되고 있었다. 하쿠로의 학교 친구들 중에도 집에서 비디오 데크를 새로 샀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하지만 야스하루는 뉴스 방송 외에는 웬만해서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서 그런 기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지 아직 사려고 하지 않았다. 하쿠로가 갖고 싶다고 하면 사줄 테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에 아직 말도 꺼내지 못했다. 머뭇머뭇 텔레비전을 켜보았다. 하지만 화면은 컴컴한 그대로였다. 그래서 비디오 데크의 스위치를 대충 눌러보았다. 그러자 화면에 변화가 일어났다.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하쿠로는 당혹스러웠다.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녹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아닌 것 같았다. 개인이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었다. 그곳에 떠오른 것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얼른 알아보지 못했다. 화면에는 이따금 사람 손이 나타났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주위에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 대부분을 하쿠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알아들은 말도 있었다. 이거 이제 틀렸어. 죽을 것 같아. 새로 준비한 게 있나? 네,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자. 이건 내다 버려. 알겠습니다. 윗사람으로 보이는 인물의 목소리는 귀에 익었다. 야스하루가 틀림없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쿠로는 급히 텔레비전을 껐다. 데이코는 의아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얘, 뭐 했어? 아무거나 손대면 안 돼. 알았어. 라고 하쿠로는 대답했다. 데이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허름한 소파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하쿠로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영상이 수없이 재생되었다. 놀랍게도 세세한 부분까지 또렷이 기억에 남아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영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동시에 그 화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점차 파악이 되었다. 아니, 실은 그게 아니었다. 화면을 본 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쿠로는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이해하기를 그 스스로 거부하고 있었다. 그럴 리가 없다. 방금 본 것이 그런 것일 리가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을 타이르고 있었다. 아들의 이변을 깨달았는지 데이코가 왜 그러느냐고 걱정스러운 기색으로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쿠로는 도리지를 쳤다. 그리고 곧바로 야스하루가 나타났다. 조금 전에 젊은이와 똑같이 하얀 가운 차림이었다. 몇 마디 대화가 오가고 데이코가 갈아입을 옷이 든 종이 가방을 야스하루에게 건넸다. 그 대신 그는 책상 옆에 있던 큼직한 비닐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빨랫감인 것 같았다. 문득 야스하루가 심각한 얼굴이 되었다. 그 눈은 비디오 데크로 향해져 있었다. 그는 비디오 데크의 스위치를 끄고 당신이 만졌어? 라고 데이코에게 물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그렇게 말하고 데이코는 흘끔 하쿠로 쪽을 보았다. 하쿠로는 고개를 떨구었다. 야스하루가 자신을 응시하는 기척을 느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야스하루는 일부러 와줘서 고마워. 덕분에 잘 지내겠네. 라고 데이코에게 감사의 말을 했을 뿐이다. 그런 다음에 셋이 나란히 사무실에 나왔다. 야스하루는 1층 입구까지 배웅해줄 생각인 모양이었다. 하쿠로는 오줌이 마려워 혼자 화장실에 들렀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대학생인 듯한 젊은이 둘이 들어왔다. 야, 오후에 뭐하냐? 커피점에나 갈까? 아니, 나 지금부터 고양이 당번이야. 아, 그랬냐? 지금 몇 마리나 있어? 5마리. 슬슬 새로 준비해야 해. 손을 씻으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하쿠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한쪽은 조금 전 하쿠로와 데이코를 안내해준 안경 쓴 청년이었다. 그쪽도 하쿠로를 알아보고 웃음을 건넸다. 우리 아까 만났었지. 고양이. 하쿠로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튀어나왔다. 고양이가 있어요? 젊은이는 안경 너머로 눈을 깜빡거렸다. 있지. 근데 왜? 아픈 고양이? 아니야, 그냥 고양이인데. 왜 여기서 고양이를 키워요? 왜냐니? 글쎄다. 젊은이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한 명과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냥 실물을 보여주면 되겠네. 다른 젊은이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다. 직접 보면서 알려줘. 안경 쓴 젊은이는 하쿠로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보고 싶어? 네. 하고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라와. 안경 쓴 젊은이는 걸음을 옮겼다. 그가 데려간 곳은 복도의 끝이었다. 문을 열기 전부터 이상한 냄새가 떠도는 것을 느꼈다. 젊은이가 앞장서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쿠로는 그 뒤를 따라갔다. 그곳의 커다란 케이지에는 5마리의 고양이가 있었다. 빛깔도 크기도 다양했다. 잡종이라는 것과 지독히 여위였다는 점이 공통되어 있었다. 털도 거칠었다. 5마리 모두 몸을 웅크리고 눈을 감고 있었다.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았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등줄기의 희미한 들먹거림으로 알았다. 안경 쓴 젊은이가 케이지의 문을 열고 구석에 설치된 모래가 든 용기를 꺼냈다. 아무래도 고양이들의 화장실 같았다. 그러자 그것이 신호인 것처럼 5마리의 고양이가 눈을 떴다. 그리고 일제히 하쿠로 쪽을 보았다. 생기 없는 눈이었다. 모두 10개. 그 순간 하쿠로는 거센 오한에 휩싸였다. 동시에 위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견딜 수가 없어서 배를 꺾고 웅크리고 앉았다. 깨달았을 때는 바닥에 토하고 있었다. 안경 쓴 젊은이가 깜짝 놀라 야사루와 데이코를 데려왔을 때도 아직 구토가 가라앉지 않아 입으로 누런 위액을 흘리고 있었다. 비디오에 나온 것은 고양이였어요. 하쿠루는 허공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두개골에 구멍이 뚫리고 뇌가 노출된 고양이요. 실험자의 손은 그 뇌를 뭔가의 기구로 건드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전극이었던 것 같아요. 뇌에 전류를 흘려서 몸의 각 기관의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실험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케이지에 갇혀있던 고양이 5마리도 같은 운명을 더듬어 갔겠죠. 그런 잔인한 짓을... 가에데는 얼굴이 약간 창백해져 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야사루 씨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쪽도 내게 아무 얘기도 없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죠. 하지만 나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마 안 될 거라고. 하쿠로는 다시 잔을 들고 어깨를 으쓱했다. 기껏해야 고양이라고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그날 본 광경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의사가 되신 거예요? 글쎄, 라고 하쿠로는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든 동물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놓여요. 고양이라면 특히 더 그래요.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반대로 한동안 만지지 못하면 꿈을 꾸는 일이 있어요. 그 비디오 영상 그대로요. 실험대에 올라간 고양이의 멍한 눈빛 같은 거. 그럴 때는 심하게 가위에 눌리는 모양이에요. 예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알려줬죠. 맥주를 마시고 그 잔을 손에 든 채 하쿠로는 고개를 떨구었다. 평소에는 깊이 봉인해 두었던 추억이지만 막상 입에 올리자 그 기억이 전혀 옅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유리잔을 든 손에 부드러운 것이 와 닿았다. 얼굴을 들자 가에데의 손바닥이 그의 손등을 덮고 있었다. 가엾게도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 눈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그때의 아주버님이 8살의 하쿠로 소년이 지금 이곳에 있다면 내가 꽉 안아줬을 텐데. 지금의 나는 안 되는 건가? 그렇게 묻고 싶은 장면이었지만 꾹 참고 고마워요 라고 대답해뒀다. 케이스를 연 순간 준코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표정이 환해졌다. 와, 이거 생각난다. 준코 이모가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붉은 산호반지였다. 이걸 헥사노라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채취가 안 된다나 봐. 원래 가즈키오 씨가 잘 아는 화상에게서 선물 받은 넥타이 핀인데 원체 넥타이를 맬 일이 없어서 반지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언니가 무척이나 아끼던 반지였어. 그래요? 하쿠루는 유리 공예품 술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톡 쏘는 쓴맛의 냉주가 기분 좋게 목을 타고 넘어갔다.
이 진주 목걸이도 참 반갑다. 언니가 관혼상제 어디에든 다 잘 어울려서 아주 쓸모있다고 좋아했었어. 이건 너희 외할머니 유품이야. 그랬군요. 하쿠루는 젓가락을 들어 셋줄멸 튀김을 먹었다. 가네이 와가에서 저녁 식사를 먹고 나자 식탁에 오른 것은 온통 술안주였다. 술을 못하는 손님이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하고 쓸데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오늘 저녁은 하쿠로 혼자 찾아왔다. 야가미가에서 받아온 데이코의 액세서리를 준코에게 전화로 말했더니 꼭 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다. 준코에 의하면 젊은 시절에는 자매간에 보석을 서로 같이 쓴 적도 있다고 했다. 아, 이 브로치도 자주 달던 거야. 요즘에는 거의 브로치를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는 이게 유행이었거든. 나비 모양의 브로치를 손에 들고 준코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는 액세서리를 별로 달지 않은 듯한 이미지인데요. 그건 하쿠로 앞에서는 엄마였기 때문이야. 하지만 언니도 여러 가지 다른 얼굴이 있었어. 나한테는 언니, 남편에게는 아내,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또 여자였을 거고.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네요. 하긴 아들로서는 어머니가 여자 얼굴을 보이는 때라는 건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겠지. 그렇지도 않아요. 처음 야사루 씨를 소개받았을 때 아, 우리 엄마도 한 여자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랬어? 우리 하쿠루가 아주 조숙한 아이였다니까. 준쿠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브로치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다. 가져오길 잘했다. 라고 하쿠루는 생각했다. 이런 기회라도 아니었다면 어머니를 새삼 그리워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짐을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이제 와서 허둥거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야가미가 사람이고 하쿠루는 그 집안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잖아. 옆에서 겐조가 하쿠루의 잔에 냉주를 따랐다. 그나저나 야가미가의 상속 분쟁에 휘말리다니 우리 하쿠루도 고생이 많구나. 저야 뭐 괜찮아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니까 속이 편하죠. 그보다 가에데 씨가 걱정이에요. 아키토도 없는 판에. 아키토는 아직도 귀국을 못하나? 그런 모양이에요. 당분간 어렵다는데요. 거참 큰일이네. 준코는 액세서리 케이스를 하쿠로 쪽으로 내밀었다. 하쿠로 고맙다. 반가운 물건을 구경하게 해줘서. 뭔가 마음에 드는 건 이모가 쓰세요. 뭐든 괜찮아요. 아예 전부 가지셔도 되고요. 하쿠로의 말에 준코는 웃었다. 전부는 안 되지. 내가 언니 결혼 반지를 갖고 있는 건 이상하잖니. 하지만 그렇게 말해준다면 뭔가 골라볼까? 근데 아키토와 가에데 씨는 허락해 준 거니? 물론이죠. 그러면 이라면서 준코는 다시 케이스에 시선을 떨구었다. 망설이듯 고개를 갸우뚱한 뒤 진주 목걸이에 손을 내밀었다. 역시 이걸로 해야겠다. 너희 외할머니 유품이기도 하고 일석이조야. 다른 건 괜찮으세요? 여기 이 산호반지는요. 아까 내가 말했지. 그건 원래 가즈키요 씨의 넥타이 핀이었어. 그러니까 하쿠루가 간직하는 게 좋지. 아니면 가에데 씨에게 주든지. 그 아가씨 분명 잘 어울릴 거야. 분위기가 화사하잖니? 그렇게 말하고 준코는 당장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어보았다. 어때요? 하고 겐조에게 물었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겐조는 대답했다. 가에데 씨라는 아가씨 참 괜찮은 것 같아. 명랑하고 건강하고 또 예의 바르고 아키토는 정말로 좋은 아내감을 구했지 뭐야. 어때? 하쿠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뭐 그렇죠. 하쿠로는 냉주를 목구멍에 넘겼다. 가에데를 칭찬해주니
왠지 흐뭇했다. 그리고 그런 자신에 당황하고 있었다. 언니 물건,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었니? 목걸이를 풀면서 준코가 물었다. 앨범 3권과 애독서, 안경, 또 손목시계, 뭐 그런 정도였어요. 데이쿠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6년 전이다. 자잘한 유품을 언제까지고 손맛에 간직해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야사루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앨범이라니? 어떤? 한 권은 제가 갓난아기 때부터 초등학생 때쯤까지, 또 한 권은 아키토가 갓난아기 때부터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리고 나머지 한 권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작품집이었어요. 그것뿐이니? 본가의 앨범은 없었어? 본가요? 고이즈미의 너희 외할머니 집 말이야. 아, 하고 말하고 하쿠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앨범은 없었어요. 언니가 세상 떠난 뒤에 야스하루 씨 쪽하고 한번 고이즈미 집에 갔었어. 철거하기 전에 짐을 정리해야 했거든. 나는 결혼 전에 집에 두고 온 내 물건만 챙겨오고 나머지는 모두 야스하루 씨에게 맡겼거든. 언니 물건도 많이 남았고 본가에 앨범도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글쎄요. 아무튼 제가 야가미가에서 가져온 상자에는 없었어요. 그거야 야사루 씨가 처분했겠지. 옆에서 겐조가 별 관심 없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내 본가의 앨범도요? 준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쿠로에게 말도 안 하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걸 나한테 얘기해봤자 알 리가 있나. 겐조는 입을 동그랗게 오므리고 관자놀이를 긁적였다. 진짜 좀 이상하네요. 하쿠로는 팔짱을 꼈다. 앨범뿐만 아니라 외갓집에 있던 어머니 짐도 유품으로 조금은 있어야 정상일 텐데요. 본인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나? 겐조가 제안했다. 야사루 씨한테 직접 물어봐. 아직 의식은 있고 이야기도 가능하지. 복잡한 대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굳이 병실에 찾아가서 물어볼 만한 얘기도 아니고요. 준코는 어깨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었다. 하긴 야가미 집안 사람들이 죽은 며느리의 본가에 있던 짐을 신경 써서 보관해줬을 리가 없지. 야스하루 씨야 그러지 않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내버렸을지도 모르겠네. 집을 철거하기 전에 내가 앨범만이라도 가져올 걸. 외갓집에 가본 건 그게 마지막이셨어요? 응,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뒤에 무사히 철거했다면서 공터가 된 사진을 우편으로 보냈더라고. 그 사진은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준코가 문득 뭔가 생각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그 집이 언니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했을까? 땅을 팔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 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하고 준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다. 하쿠로, 이런 액세서리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 그 땅은 또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지. 너에게도 틀림없이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네. 멍하고 있으면 안 돼. 자칫하면 야가미 집안 사람들에게 빼앗길 텐데. 네, 알았어요.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볼게요. 하쿠로는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한 말을 잊지 않도록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두었다. 야가미 집안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 겐조가 놀리던 젓가락을 멈추고 하쿠로에게 물었다. 회사와 가게를 경영하는 사람이 많아서 금전 문제에는 꽤 까다로운 모양이에요. 하지만 좀 괴짜인 사람도 있어요. 마키오라는 사람. 아, 그 사람. 준코가 미간을 좁히며 씁쓸한 것을 씹은 듯한 얼굴을 했다.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어. 어쩐지 분위기가 칙칙한 사람이지. 나는 본 적이 없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학자예요. 전에 야사루 씨가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
연구했다고 얘기했었죠. 마키오 씨는 젊은 시절에 형의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었던 모양이에요. 이번에도 붙인 고노스케 씨의 유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주로 형인 야사루 씨의 연구 자료만 샅샅이 살펴보더라고요. 오, 이를테면 어떤? 자신도 연구자라서 그런지 겐조가 흥미를 보였다. 잘 모르겠어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아, 근데 하쿠루는 스마트폰을 터치해서 지난번에 찍어온 그림을 띄웠다.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서번트 증후군 환자가 그린 거라고 하던데요.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겐조의 눈이 커졌다. 잠깐, 내가 봐도 될까? 손을 쑥 내밀길래 하쿠루는 스마트폰을 건넸다. 겐조는 찬찬히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눈에는 진지한 빛이 감돌았다. 이것이 연구자의 얼굴이구나 하고 실감하게 하는 구석이 있었다. 그 그림에 뭔가 있어요? 하쿠루가 물었다. 숨을 내쉬고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겐조는 스마트폰을 돌려주었다. 참 신기해. 뭐가요? 혹시나 모를까 봐서 말하겠는데 이건 손으로 직접 그린 거야.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것 같아요. 겐조는 끙 신음소리를 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주 신기해 라고 중얼거렸다. 여보, 괜히 뜸들이지 말고 뭐가 어떻게 신기한지 얼른 좀 말해봐요. 준쿠가 답답한 듯이 말했다. 아,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도 다시 한참을 머뭇거린 끝에 겐조는 입을 열었다. 이건 프랙털 도형의 일종이야. 프랙털이란 기하학 개념의 하나로 자연계 등에서도 빈번하게 보이는 거야. 하쿠루는 준코와 서로를 마주본 뒤 손을 번쩍 들어 항복하는 포즈를 취했다.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 도형을 확대해보면 특징을 잘 알 수 있어. 언뜻 보면 레이스의 뜨개 무늬 같지. 하지만 평범한 레이스의 경우에는 확대하면 뜨개질 코가 점점 커져. 그런데 프랙털 도형은 확대하면 그 뜨개질 코 안에 좀 더 작은 똑같은 모양의 뜨개질 코가 나타나. 물론 무한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그처럼 전체의 형태와 세부가 똑같은 것을 프랙털이라고 해. 자연계에서는 해안선이 그 좋은 예야. 지도에 그려진 해안선은 그 일부만을 확대경이나 현미경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 점차로 선이 매끈해지지. 하지만 실제로 해안선은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렇게 되지는 않지. 그 나름의 들쭉날쭉함이 마이크로 세계가 되더라도 존재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프랙털이었군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아, 응 하고 겐조는 웃었다. 일반인에게는 별 쓸모가 없는 지식이니 그럴 만도 하지. 하지만 이 환자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건 모르지. 나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 아니,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걸 그렸느냐는 거야. 이걸 손으로 직접 그릴 수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야. 서번트 증후군 환자만의 신비한 능력 같은 걸까요? 아마 그런 것이겠지. 하쿠루는 유리잔을 잡으려던 손을 멈췄다. 이런 화제가 나오고 보니 아무래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도 신기한 도형이었어요. 그것도 그런 프랙털이었을까요? 내가 그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도 말할 수는 없지만 겐조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건 글쎄다.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해도 특징은 저마다 다르지 않을까? 더스틴 호프만이 연기한 레인맨의 주인공은 바닥에 떨어진 수백 개의 이쑤시개를 한순간에 헤아리고 블랙잭에 사용된 몇 세트의 카드를 기억할 수 있었지만 프랙털 도형은 그리지 않았잖니. 게다가 원래 가즈키오 씨가 꼭 그런 환자라고 진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잖아. 준코가 말을 보탰다. 전에도 말했지만 가즈키오 씨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적어도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하쿠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녀의 질문에 글쎄요 라고 하쿠로는 대답했다.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다정하고 착한 아버지셨던 것 같아요. 적어도 고양이를 죽이거나 하진 않았다 라는 말은 머릿속에서만 덧붙였다. 가네이와가를 나올 즈음에는 벌써 오후 10시를 조금 지난 시각이었다. 현관 앞까지 배웅해준 준코가 가에데를 잘 부탁한다 라고 말했다. 아키토가 귀국할 때까지 하쿠로가 옆에서 든든히 좀 지켜줘. 네,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할 때 가슴속에 뭔가 모락모락 연기 같은 게 피어올랐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가에데에게 전화했다. 오늘 저녁 그녀는 유마를 만나고 있을 터였다. 긴자의 프렌치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은 모양이었다. 낮에 그녀에게서 그런 내용의 메일이 도착했다. 정확히 탐색해보고 올게요. 라고 적혀있길래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가능한 한 일찌감치 끝내고 돌아오도록 해요. 라고 답했다. 그에 대한 답신은 걱정 마세요. 라는 어쩐지 하쿠로를 불안하게 하는 말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에 어떻게 했을까? 유마는 여자 문제가 지저분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것이다. 2차로 한잔하러 가자는 식으로 은근슬쩍 꼬드긴 건 아닐까? 곧바로 전화가 이어졌다. 네, 라는 가에데의 유난히 명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예요, 하쿠로. 지금 뭐하고 있죠? 그자와 식사는 어떻게 됐어요? 아, 마침 지금 2차로 한잔하러 온 참이에요. 역시나, 라고 하쿠로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서? 노골적으로 부르퉁한 목소리가 나왔다. 집인데요. 집이라니, 아오야마 맨션이라는 말이에요. 네, 유마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거든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라고 제가 모셨어요. 하쿠로는 아연에서 스마트폰을 움켜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왜 이렇게 경계심이 없단 말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가에데로서는 유마를 구슬리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인가? 알았어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가죠. 아주버님이요? 왜요? 지난번에 가져온 어머니 액세서리 때문이죠. 준코 이모에게 보여주고 오는 길이에요. 그걸 지금 가져가려고요. 지금요? 굳이 오늘 밤이 아니어도. 그 밖에 기니 할 얘기도 있어요. 급한 일인데 괜찮죠? 네, 괜찮긴 한데. 좋아요. 그럼 잠시 뒤에 전화를 끊고 기사님, 행선지 변경합니다. 아오야마 쪽으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덧붙였다. 최대한 서둘러 주세요. 운전기사의 대답을 건성으로 들으며 하쿠로는 다리를 덜덜 흔들었다. 하필이면 그 유마라는 자를 집안으로 불러들이다니. 조카뻘인 유리카에게까지 수작을 걸었던 자다.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초조감에 손바닥에 땀이 뱄다. 아오야마 맨션 근처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자 하쿠로는 급한 걸음으로 정면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하쿠로가 도착하기 전에 자동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다. 차콜 그레이 정장에 분홍색 셔츠 차림의 유마였다. 그쪽도 하쿠로를 알아봤는지 발을 멈추고 빈정거리는 웃음을 던져왔다. 왜 그렇게 얼굴빛까지 획 변해서 달려와? 아무래도 동생 집을 찾아온 형의 얼굴이 아닌데. 혹시 위에서 기다리는 여자가 그렇게도 걱정이 된 거야? 하쿠로는 자신의 얼굴이 팽팽히 긴장되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아무리 친척간이라지만 남편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건 좀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라고 유마는 흐느적 몸을 흔들었다. 그거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방문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 억지로 갖다 붙인 이유가 아니고. 하쿠로가 말없이 노려보자 딱 마침 모양이네 라고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뭐 그럴만도 하지. 저만큼 괜찮은 여잔데. 무슨 해괴한 소립니까? 가에데 씨는 아키토의 아내예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는 너는 똑똑히 알고 있냐? 하쿠로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완력에는 전혀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먹을 부르짖었다. 그러자 뭔가 심상치 않다고 눈치챘는지 야 됐다 됐어 라고 유마가 손을 옆으로 툭툭 내둘렀다. 앞으로도 너하고 자주 얼굴 마주쳐야 할 것 같다. 밤 늦은 시간에 이런 곳에서 서로 눈싸움 할 건 없지. 자, 다음에 또 보자. 빙글 발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그 등에 불쾌한 자신감이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하쿠로는 맨션으로 뛰어가 현관 자동문 인터폰을 울렸다. 네, 라는 태평한 목소리가 들렸다. 나예요. 라고 마이크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려서 큰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역시나 관리인은 없었다. 집 앞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가이드는 분홍색 티셔츠에 회색 반바지 차림이었다. 머리에는 헤어밴드를 하고 있었다. 금세 오셨네요. 유마 씨는 방금 전에 가셨어요. 알아요. 아래층에서 만났으니까. 아주버님이 오신다고 했더니 그렇다면 방해하면 안 된다면서. 하쿠로는 혀를 찼다. 방해하면 안 된다니. 아주 신사인 척하고 있다. 오히려 방해꾼이 나타났다고 내심 아쉬워했으면서. 오늘은 정말 멋진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와, 샤넬 빌딩 꼭대기층에 있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가이드가 노래하듯이 말했다.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런 곳이 있다는 건 알아요. 부자 티내는 식당이라는 거. 거실로 들어가자 하쿠로는 소파로 다가갔다. 테이블 위에 스카치 위스키병과 얼음통, 그리고 술잔이 놓여 있었다. 아니요. 실제로 가보니까 별로 부자 티 내는 것도 없더라고요.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창문 밖의 야경은 기가 막히고 물론 요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맛있었고요. 스톱! 이라고 하쿠로는 가에데의 얼굴 앞에 양손을 내밀었다. 레스토랑과 요리가 기막혔다는 거 잘 알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융숭한 대접을 받았더라도 남자를 집에 불러들이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그 유마 같은 자를. 불러들였다기보다 친척이잖아요. 친혈육은 아니잖아요. 하긴 나도 친혈육은 아니다. 또 하나의 자신이 머릿속에서 중얼거렸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자는 가에데 씨를 노리고 있어요. 근데 단 둘이 게다가 술까지 마셨다니 대체 생각이 있어요? 말투가 빨라지고 말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자를 유혹해서 정보를 끌어내겠다는 얘기.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살살 구슬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죠. 그 밖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하필? 하쿠로는 자신의 머리칼을 북북 헤집으며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술잔 2개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또 뭡니까 이건? 위스키 잔인데 왜요? 하쿠로는 2개의 잔을 가리켰다.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마주 앉은 게 아니라? 테이블을 끼고 마주했다고 하기에는 잔 2개의 위치가 너무 가까웠다. 네, 그랬죠.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이런 엄청나게 큰 소파, 좀 더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 있는데 왜 바짝 붙어 앉아요? 그건 다가 앉아야 얘기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하쿠로는 가에데의 반바지 아래로 길게 나온 다리를 흘끗 쳐다보았다. 혹시 추근거리지 않았어요? 네. 슬쩍 더듬거나 밀어붙이지 않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맨다리를 드러내고. 하고 가에데는 입을 해 벌렸다. 옷은 유마 씨가 가신 다음에 갈아입었죠. 아무 일 없었어요. 잠깐 제 손을 잡으려곤 했지만. 뭐요?
그래서 잡혔어요? 아니요. 오늘은 일단 제가 잘 따돌렸죠. 하고 고개를 끄덕이던 하쿠로는 다시 가에데의 얼굴을 보았다. 오늘은 일단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다음에는 손을 잡혀줄 생각입니까? 뭐 손쯤은 괜찮지 않은가 싶은데. 이봐요. 하쿠로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탁 쳤다. 가에데 씨는 아키토의 아내예요. 네, 그렇죠.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외간 남자와 손을 잡겠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단 얘기예요. 지난번에 뭐든 할 각오라고 말했을 텐데요. 아키토 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거예요. 다른 남자와 자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가에데는 어깨를 움츠리며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어쩔 생각입니까? 하쿠루가 쏘아보자 가에데는 갑자기 차가운 표정이 되었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나는 뭐든지 할 거예요. 만일 그게 지름길이라면요. 하쿠루는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이가 없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봤자 어차피 아키토는. 그 다음 말을 순간적으로 꿀꺽 삼켰다. 어차피 뭔데요? 가에데가 물었다. 그녀로서는 드물게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쿠루가 얼굴을 돌리자 가에데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대충 얼버무리지 마세요. 어차피 아키토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죠? 말을 하려다 멈추다니 남자답지 않아요. 할 말이 있으시다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하쿠로는 심호흡을 한 차례 했다. 가에데 씨는 정말로 아키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취를 감췄다면 지금쯤은 뭔가 연락이 있었겠죠. 이렇게 오래 소식이 없다는 것은 뭔가 사건에 휘말렸다고 보는 게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가에데의 눈에 험상궂은 빛이 내달렸다. 뭐라고요? 경찰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전혀 아무것도 안 하진 않겠죠. 어딘가에서 신원불명의 사체가 발견되었을 때는 돌연 큰 충격이 덮쳐서 하쿠로는 말을 끊었다.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몇 초 지나고 나서야 자신의 뺨이 얼얼한 것을 느끼고 아무래도 얻어맞은 모양이라고 이해했다. 뺨을 때린 장본인은 충혈된 눈으로 하쿠루를 노려보고 있었다. 미안해요. 가에데는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 주세요.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하쿠루는 입을 꾹 다물었다. 가에데도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심호흡을 한 뒤 하쿠루는 들고 온 가방에서 액세서리 케이스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어머니의 보석 중에서 진주 목걸이는 중쿠 이모에게 드렸어요. 빨간 산호반지는 자신보다 가에데 씨에게 더 잘 어울릴 거라고 하더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에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쿠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관으로 향했지만 그녀는 배웅해주지 않았다. 그대로 집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맨션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하쿠로의 뺨은 얼얼하게 달아오른 그대로였다.